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이성원 지금 의원은 아니시죠? 그렇죠. 전 의원입니다. 전 의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기서 서대문에서 두 번 당선됐죠. 예, 두 제가 번 당선했고 16대 때 18대 두 번 당선됐고 그리고 이제 우상호한테 세 번 지셨고 세 번 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2000년부터 네. 5번을 결었는데요. 네. 제가 첫 번째 결었을 때가 16대인데 네. 그때는 이기고 네. 17대 지고 다시 18대 18대 이기고 19대 지금 20대 거푸 좀 졌습니다. 거푸 졌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게 서력이 반드시 서력을 해야 됩니다. 서력에 찼는데 우상호하고는 굉장한 라이벌 의식이 있겠네 서로가. 사실은 우상호 네. 의원이 저보다 그러니까 나이가 4살 아래죠? 후배입니다. 네. 후배고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83년도 4년도 이렇게 걸쳐서 네. 학생회장을 했고 네. 우상호 의원이 군대 갔다 와서 87년도에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같은 연세대학교 학생회장을 한 것은 뭐 같은 거지만 네. 학생운동의 좀 성격이 다르죠? 달랐습니다. 우리 같은 때거든요. 네. 58 개띠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때하고 우상호 때고 운동 내용이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저희 때는 전두환 대통령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그거인 거고. 주로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상호 때는 이제 아주 이념에 치우쳐가지고 이념에 치우쳤죠. 주사파들이 그러니까 통일운동 한다고 하면서 아주 일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격이 좀 다르죠. 달랐죠. 네, 다르죠. 네. 공교롭게 또 연대 학생회장 선후배끼리의 네. 라이벌 대결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로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렵죠. 어떻게 보면 어렵다는 것은 후배하고 그러니까 싸워야 같은 되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출신들이 후배 싸워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워낙 성격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국이란 사람을 통해서 네. 그 당시 운동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네.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죠. 다 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우 의원도 그러니까 조국이와 거의 비슷한 그런 궤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위선적인 모습과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맞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또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번만큼은 좀 대한민국 특히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 바로 지금 현재 586 운동권으로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들에게 또다시 우리나라가 흔들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네.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꼭 필승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 세력들 이제 뭐 이른바 주사파 세력이잖아요. 네네. 그 학생 운동을 이념적으로 말해 대놓고 뭐 김일성주의자들이 되려고 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도 뭐 58년 같은가 인생을 좀 살아왔는데 네. 같은 네. 나이지만 이렇게 그 이념적으로 말하자면 너 우리 편 아니면 적으로 이념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갈라서고 네.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치고 네. 범법이고 뭐고 이런 거 그냥 저질러도 아무런 반성 안 하고 법을 어겨가면서도 이겨야 된다. 네. 이기는 게 무슨 사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네.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그 조국이를 통해서 많은 그런 실상을 네.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만은 국회의원 그러면 이제 법을 만드는 만드는 게 사람들이 기본적이지 네. 않습니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난 4월 21일인가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국회의원 중에서 농지 경영을 실제로 자기가 하지 않을 거이면서도 그러니까 그걸 거짓말로 농지를 경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허가를 득하고 농지를 매입한 사람들을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보도한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우상호 의원이 거기 들어갔어요? 민주당 케이스로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2013년도에 그러니까 이 파주 그러니까 포천 일동면에다가
2,340평방미터 정도의 밭을 그러니까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구입을 해가지고 예. 실제로 거기다가 구입해서 뭘 했냐면 자기 어머니 묘지를 만들었어요. 묘지를. 그리고 이제 농지를 해서 구입해서 어머니. 그렇죠. 야. 그리고 거기 옆에다가 또 자기 집을 지었어요. 집도 짓고. 150평으로 대지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왜냐면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이렇게 불법으로 묘지를 만들게 되면 장사법 위반이 되기도 하고 또 농지법 위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큰 죄죠. 5년 징역살이 하게 돼 있는데 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법을 어긴 것은 있지만 투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해요. 이 사람들은 걸리면 그러더라고. 조국도 그러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기커녕 어겨놓고 자기가 투기는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모든 행태에 있어서 똑같구나 하는 것을 강도들이 강도를 해놓고 투기는 아니었다. 난 먹고 살라고 한 거였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정권에 들어와서 검찰 개혁을 막 얘기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이 다 지금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거를 끝내 지금 부인하고 있고 그거를 조사했던 검사들을 다 다른 데로 흩어져 버리게 하고 심지어 지금 추미애 장관이라는 사람은 공소장을 예를 들어서 공개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다 깔아뭉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국민을 정말 무시하고 있는 행동이죠. 저는 그런데 더 한심스러운 것은 거기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는 최강욱이라는 그런 사람이 공수처가 발족이 되면 윤석열이를 손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백일화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법이고 뭐 다 떠나서 자기들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고 대통령도 내가 보기엔 헌법을 지키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뜻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저는 확실히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별짓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거가 지역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김정은이를 한 번만 서울에 좀 불러올 수 있도록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부산에도 한 번 와달라고 그러고 뭐 난리쳤죠. 그리고 사실은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때도 지방선거 하루 전날 이렇게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뭐 그 6월 11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가 왜? 다 그쪽에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자기들 지방선거에서 이용해 먹었듯이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서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 꼼수를 피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자기들 뜻대로 안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돈을 뿌리는 겁니다. 돈 막 뿌리고 돈 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예산이 512조 3천억이지 않습니까? 슈퍼 예산이죠.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전체 국가 부채가 1,700조가 넘었습니다. 그렇어요?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제가 보기에 120조가 넘는 돈을 그냥 저 바로 빚으로 쉽게 그냥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0조를 또 빚을 내 가지고 지금 이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산을 총선 전에 완전히 폭탄 투하하듯이 투하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동네에서도 보면은 노인 일자리라고 있습니다. 그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시고 일주일이면은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작년에 3,900명 정도 일했는데 이번에 4,50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지금 그런 노인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거의 그러니까 60만 개 가까이 더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1조 2천억입니다. 돈 뿌리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라는 게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부가가치가 생성돼서 수익성을 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물론 그분들에게
아르바이트 비용 주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용돈은 되지만 나라의 중요한 예산으로 그렇게 탕진해 버리게 되면 그 가지고 모든 그 빚을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 때 그 후세들이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돈을 당장 받는 분들은 뭐 마음속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이 제가 보기에 표를 돈으로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권 들어와서 지금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그 꼼수 부리던 것이 마음대로 안 되자 돈을 마구 뿌려가지고 이제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표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이제 과반수 이상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수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4+1이라고 하는 그런 회계망측한 그런 방식으로 군소야당들을 다 회유해가지고 매수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석으로 매수한 겁니다. 매수한 거죠. 매수해가지고 지금 다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어떤 법을 어떻게 어겨가면서 앞으로 선거를 치를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아마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동원해서 결국은 선거의 결과를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돈 선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이게 과연 공정한 표가 네, 공정하게 카운트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별짓을 다 하는 정권이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걱정없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 얘기가 뭐냐면 부재자 투표하지 말아라. 네. 그 부재자 투표하면 카운트가 그게 이게 내 표가 이제 딴 데로 흘러갈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참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저런 제가 당에서 일할 때도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 관련될 때마다 굉장히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상임위원이 장관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법관으로 계시지만 상임위원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 일을 다 책임지니까 총괄하는 사람이. 근데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지금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을 지금 데려다 놨습니다. 놨고 이제 그 선거관리 그 여러 가지 지금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이분들이 공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사전투표제도라든지 또 그 투표하는 여러 가지 형태 부분에 있어서 전자개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개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희 야당에서 정확히 내용을 그러니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속임수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지금 많은 시민단체 분들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수개표를 해야 된다. 수개표를 해야 된다. 또 이 사전투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제도를 다시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한국당에서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대비라고 그럴까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네들 그 선거운동만 잘하면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하는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투표를 그렇습니다. 표를 부정해 버리면 제가 큰일 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당에서 전에 이제 이 선관위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이선 전 의원이 계셨는데 그 상임위원회 그분이 간사였기 때문에 그분이 그 소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그 당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의 선거법 개정은 다 테이블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쪽 간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다 그냥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그냥 좋네 그냥 허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투표하는 시간을 더 연장하는 거, 사전 투표 제도, 그러니까 날짜를 더 확대하는 거 등등 해가지고 명분은 선거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실제로 내가 보기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다 충족시켜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 당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희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해 달라고 제가 좀 당에다 건의를 했는데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야, 그건 이제 왜냐면 선거 끝난 다음에는요. 네. 그게 이제 설령 이제 그게 적발이 되더라도 네. 부정 선거 이런 게 이번에 물산 선거도 이제 적발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합니까? 선거는 끝나서 그 사람은 송철호인지 뭔지는 문재인 친구는 당선이 됐고 네. 문재인 씨 본인도 드루킹인지 뭔지 어마어마한 그 여론 조작을 했는데 이제 재판에서 나와서 그게 실형을 받으면 뭐 합니까? 대통령으로 앉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저희 당에서 좀 그 해당 상임이라든지 네. 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 선거법에 대해서 또 선관위 역할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울산시장 선거 조작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저 부정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탄핵이잖아요. 탄핵을 해야 돼. 탄핵감이죠. 이거 내가 네. 보기에 이건 100% 탄핵감입니다. 근데 왜 탄핵으로 안 몰아가요? 한국 땅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몰아가는데 저는 네. 현재 한국당 내부의 의석수가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4월 15일 국회에서 반드시 과반수를 네, 넘기고 그렇지. 네. 좀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을 확보하는 것만이 실제로 이게 단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번에 그 4+1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해괴망측한 방식을 통해서 공수처법 처리하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리했듯이 이 정권들은 지금 자기들이 권력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의석을 나눠 먹게 하면서 그러니까 군수해당들을 꼬셔서 이상한 법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다 이 목적이라는 게 전부 지금 장기 독재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그 목적인 것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막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의석수가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저히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는 저희가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는 게 지상 최대의 지금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과제는 과제인데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제가 여러 번 선거를 치러봤습니다만은 뭐 많은 우리 국민들이 특히 자유우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보수 세력이 너무나 분열돼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 이대로 가면 완전히 저쪽에다 다 모든 걸 넘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와서 보수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대통합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우리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은 되고 있지만 네. 완전히 보수 대통합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러나 저는 지금 자유통일당을 만든 김문수 네. 전 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정광훈 목사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 있어서 가치는 지금 현재 통합이 그러니까 그 틀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이 우려했던 것은 너무나 좌편향적인 쪽으로 좀 이 자유한국당이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당을 만들면서 그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전 그 부분은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뭐 100%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정도의 그런 통합 작업이 이 속도로 간다면 선거 전에 큰 틀에서의 어떤 그 자유우파 세력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힘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총선에 앞서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자유우파 세력이 있는 반면에 또 저쪽은 완전 좌파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있는 세력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투표 성향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중간층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우리 지지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느냐. 저는 최근에 와서 그동안에는 문재인 정권이 뭔가 개혁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이제 이 개혁한다는 문재인의 그 속셈이라는 것이 완전히 거짓말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거기에 이제 조국이가 기여를 하고, 그러니까 추미애가 기여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문재인을 감싸고 있는 그 세력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말로만 그렇게 계획을 말하지 실제로는 자기들 권력 연장을 위한 그런 모든 데 집중이 돼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이념적으로 좌편향돼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중간층에 있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이런 실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같이 해 나간다면 이번에는 그 중간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자유우파 쪽으로 힘을 실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그 후보 단일화만 잘 되면 네. 합당까지는 필요 없어도요. 네. 하여튼 그 서대문 지역구에 뭐 이성원 의원이 우파로 대표해서 나가면 네. 되는데 네. 여기서 자유통일당에서 누가 하나 나오고 네. 예를 들어서 네. 후보 네. 단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나눠지면은 저쪽엔 단일 후보가 우상호가 나오고 네, 네. 이러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도가 네, 문제가 네. 아니라 지금 그게 사실은 뭐 그런 걱정 네. 지역에 따라서 그런 걱정이 많이 이제 특히 수도권에는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박빙 지역 이제 네. 우상호 의원 서대문도 큰 차로 이기고 지지 않잖아요. 예. 그럴 땐 누가 나와서 네. 표를 갉아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데 네. 참 그런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의 그런 통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네. 잘 조율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좀 지도부에서 깊이 있게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자세히 내용 모르지만 네.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완전히 나라가 앞으로 정말 좌경화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느냐는 그런 분수령이 바로 이번 4.15 총선인데 예.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보수 세력 내부에서 또 자유파 세력 내부에서 그렇게 분열을 자초하는 일을 끝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 그건 용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납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소는 우려가 있지만 그런 조율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율만 잘 되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그 단일화가 잘 돼야 되는 거고 네, 네. 두 번째는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네. 요거 두 가지만 잘 되면 뭐 네. 그게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네, 네. 그게 두 개 중에 하나가라도 이상하면은 아주 박빙 선거에서 애석하게 탈락하는 뭐 그리고 결과 끝난 다음에 뭐 때문에 안 됐다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에 그렇죠. 끝난 거예요. 소용없죠. 그러니까 소용없죠. 그거 그러니까 저도 여러 번 선거를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수도권 지역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은 초박빙 싸움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네. 지역구 출마하겠다고 한 결정은 저는 참 잘됐다고 잘한 생각합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당 대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주세한다. 사실은 전국 간다 하더라도 한 지역에 가서 한 5분 10분밖에 그럼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그런 지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종로를 딱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지원 유세. 전국적인 선거에 큰 힘을 보태준 겁니다. 그렇죠. 보태준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잘했다고 보고 또 저희 서대문 갑 같은 경우는 종로하고 길 하나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죠. 길 하나 있어서 매우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마 고생스럽겠지만 네.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로의 정세균 의원이 이제 거기 2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정세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정세균 의장이 앞으로 대권을 도전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권 도전 앞으로 꿈을 이루려고 그러면 지금 이낙연 후보가 낙선해야 정세균 후보가 대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겠지. 맞습니다. 네.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씨를 열심히 지지했던 사람들은 잘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 우리 황 후보께서 조금만 더 열심히 움직이시게 되면 바로 또 그런 면에서의 좀 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또 지역에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다 지금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황 대표의 이런 그러니까 그 선택이라는 것은 정말 이번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도움을 주는 결정이었다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라도 좀 결과가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이렇게 지도자가 자기를 던져서 전체 선거판을 그러니까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의 평가를 저는 국민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혀 믿져야 본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황 대표의 결정도 있고 또 당에 지금 여러 세력들이 같이 통합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번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편법을 동원하고 어떤 불법을 하더라도 또 자기들 친여 어용 매체를 통해서 어떤 공작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 그러니까 야당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또 걱정은 네.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네. 자유한국당한테 국민들이 그래 문재인 정부는 심판해라 안 된다 해서 밀어줬어요. 네. 밀어줬는데 과반을 했다고 칩시다. 네. 밀어줬는데 또 저쪽은 지독한 집단이잖아요. 주사파들. 네. 또 이거를 막 그냥 강한 투쟁력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또 다 가면 다수래도 못 당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날치기로 네. 3번 당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태극기 집회에서 100만 명이 이렇게 연인원을 하면 몇 천만 명이 나온 건데 네. 이렇게 밀어줘도 그걸 막지 못하고 이러고선 그냥 통과시켜 버리는구나. 문희상의 그냥 그 폭정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구나. 이번에 밀어줘도 되겠나 이런 걱정들도 있어요. 아니 그 말씀이 뼈아픈 지적이고요. 참 저희 스스로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많은 책임을 느끼는데 뭐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당의 원래 좀 인적 구성을 보게 되면 영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전체 국회의원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의 수도권 그러니까 의원들이 계시는데 제가 뭐 그 의원들을 열심히 했는데 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영남 지역은 지금도 본인들이 야당이라는 생각을 좀 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절박함이. 왜냐하면 거기는 시장부터 시작해서 도지사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지역 내부에서 야당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그러니까 절실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들이 어쩌면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의 싸움을 할 때 어떤 처절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의지가 좀 그러니까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당에 있으면서 항상 그런 면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좀 영남 지역 정서를 벗어나야 되고 의원들은 내가 왜 자기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좀 자기를 좀 우리가 좀 내려놔야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뭔가 변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지 자기 기득권 다 유지하고 있으면서 뭐가 사람들이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 당에서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아니 지금 보좌관 9명 있는데 그중에 1명 2명이라도 좀 줄입시다. 줄이겠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하는 얘기라도 합시다. 최소한.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 자기 변화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쉽게 신뢰가 어려운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과반수를 주더라도 또 그 사람들이 또 저기 지독한 사람들이니까 저기 상대에서 제대로 싸워낼 수 있겠느냐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걱정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번에 이제 우리 김용호 공관위원장을 포함해서 당에서 대거로 새로운 사람을 많이 수혈하겠다 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적극적이고 전투력 있는 사람들이 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는 사람들이라는 게 갖고 있는 절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제가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치료탄 컷을 마셔가면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제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 필요한 어떤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물불 안 가리고 몸을 던져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좀 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곱게 잘하고 또 고시 패스하고 이렇게 그 전문가로서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의 그 싸움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좀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저희가 뽑았던 대통령을 탄핵까지 당하고 3년이라는 인고의 세월 동안에 정말 그러니까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죄인으로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국민을 위해서는 자기를 모든 걸 던져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면에서 저 사람들이 그런 그 투쟁성에 대해서 상대할 때 약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좀 더 강하게 싸워서 반드시 그런 부분을 네. 이겨내도록 하고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국민이 뒤에서 네. 밀어주는데도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보면 안타까웠던 게 그 3대 그 압박 날치기 당할 때 네. 국회 선진화법 무서워서 그냥 이거 종이 쪽지나 이렇게 던지고 거기서 뭐 있는 무력한 모습을 보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만 해도 임기가 뭐 20대 1년도 몇 달 안 남았어요. 6개월 정도 남았을 때예요. 예. 그러면 아니 6개월 그 금배지도 못 던지나? 야 저렇게 하고 그 국회 선진화법 아니 좀 어겨가면서도 국회의장석을 몸으로 막는 의원이 한 명 없더라고요. 네. 한 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만약에 좌파들이 그랬으면은 저렇게 날치기 하려고 했으면 어떻겠을까? 걔네들은요 무섭게 달려들죠. 그렇죠. 그런데 야 그냥 그거 보고 많은 국민들이 그 참 추운데 태극기 집회 매주 나와서 그러니까요. 그런 국민들은 참 허탈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렇게 몸을 살이나.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만나는 주민들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당신들이 뭐 하는 짓이냐? 네.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맞고 이렇게 다 허용하면 어떡하겠다는 거냐라고 할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제 국회에 있지 않고 장외에 있다 보니까 그때 장외에 있다 보니까 장외. 이건 뭐 어떻게 네. 가서 몸으로 싸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입성하시면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뭐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번에 21대 입성하시면 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그냥 그건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되죠.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재선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3선이 되는 거예요. 되고 3선이 되면 뭐 상임위의장 되고 상내 뭐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뭐 이 앞전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심재철 의원이라든지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더 좀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찌면 제가 보기에 심재철 의원도 정치 입문할 때 제가 좀 가서 정치 같이 출마하자고 얘기해서 그 정치 들어왔습니다. 근데 벌써 그 사람은 이제 5선이 됐고 저는 이제 재선밖에 중간에 떨어졌어요. 안 됐는데 다 그 지역구 범이기도 하죠. 뭐 제 부족함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저는 지금 이렇게 당 지도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라고 한다 그럴 때 저는 제가 보기에 정말 너무나 부족한 구석이 많이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 지도부가 너무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뭐 많은 걸 그러니까 다 얻으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정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저는 그동안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싸우는 모습도 같이 지켜봤었고 저도 이제 한 5명 정도 대통령을 이렇게 지내면서 정치를 조금 이렇게 호흡을 크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좀 짧게 지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당 내부에서 서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러니까 과감하게 양보하고 힘을 합할 때는 과감하게 합하고 그리고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는 정말 목숨을 건 결단을 단호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 당이 지금까지 보면 투쟁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면에서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 한교안 대표가 단호해요. 더 이건 정치 초년생이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정치 초년생이 오히려 단호하고 막 착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막 그러는데
뭐 2선, 3선 이렇게 한 사람들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이 그냥 그거 막지도 못하고 이러고 끝난 다음에 뭐야 무슨 뭐 네. 백날 다 공수처 통과하고 뭐 선거법 다 날라가고 그런 다음에 이거 맨날 네. 그러니까 좀 이번에 가서 그러면 우리 또 학생회장 출신으로서 독재 시절 또 민주화 투쟁도 세게 한 분이니까 그럴 때 이제 몸을 던져서라도 네. 어떻게든지 네. 막는다고 해주시니까 좀 믿음이 가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더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뭐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승부인데 우상호라는 또 네. 만만치 않은 라이벌하고 사실은 제가 그렇게 어려운 후보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그게 어쩌면 제 그러니까 오만이기도 하고 네. 잘못일 수 있죠. 그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정말 정치인이라는 게 좀 그러니까 신의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좀 의리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정치를 배워오면서 네. 저는 그렇게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걸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을 당시에 그게 이제 17대 선거 때입니다. 그때 탄핵 직후에 박근혜 대표가 그 당시에는 평의원에서 당 대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탄핵 역풍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 망한다고 그랬을 때예요. 근데 박근혜 저 대표가 되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와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비서실장을 좀 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17대 3월 초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우상호보다도 15% 앞서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네. 그런데 탄핵 딱 되고 나서 일주일 후에 KBS 조사에 나왔는데 19%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나도 굉장히 이제 당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선거운동이 급한데 또 당 대표가 되신 박근혜 대표께서 비서실장으로 와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그런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저분이 하신 것은 전국 선거 지원세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데 좀 경험도 있고 아는 사람이 좀 와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 끝에 그러니까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17대 때 그 공천 심사위원도 했었는데 김문수 지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그 당시 의원이었고 그 당시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시험이고 78일 동안 이제 심사했으니까 굉장히 지역구를 소홀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말 박근혜 대표와 당을 위해서 내가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돕고 수행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선거 결과가 제가 1,800표 진 거예요. 1,800표. 야, 아깝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게 내 개인적인 욕심만 챙겼다면 제가 보기에 이겼네 그때. 눈 찔끔 감고 그때 그냥 돕지 않고 내 선거 했으면 내가 그때 이겼죠.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뭐 탄탄대로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당을 위해서라면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당 대표를 맡아준 박근혜 대표가 열심히 하겠다는데 우리가 나서 도와주지 않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열심히 이제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때도 우상호 쪽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 고발해야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상호 그 허위사실 유포를 제가 부정축제해가지고 무슨 건물을 아버지 명의로 사놨다고 그랬는데 다 그게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상호 사무국장이 다 했지 우상호는 선거 때 바빠가지고 거기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국장한테 실형 선고를 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는 당선됐고. 당선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이제 정말 정치인으로서 깨끗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일을 해왔지만 지금은 너무 그렇게 그쪽에서 그러니까 험악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정말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반드시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그런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는 과거 같으면 그렇게 해도 그냥 다 덮어두고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그런 거 덮어두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면도 있고요. 그런 혹시
그런 그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게 네. 있으면요, 네. 저희한테 제보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선거 도중이라도 네. 네. 허위사실을 저쪽에서 유포한다고 저희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야죠.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는 아, 네. 그게 방송 해설에도 그 막아야죠. 그렇죠. 네. 아니 그게 재판하면은 선거 끝난 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네. 탕락은 이미 끝났는데 네. 나중에 밝혀진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빠지 못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무장한테 뒤집어 씌고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그런 허위 사실 유포 같은 게 없도록 네. 만반의 준비를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지금 선거 운동 때 바쁘실 텐데 네. 너무 오래 잡아뒀네요. 아예 아닙니다. 네, 아유. 정말 이렇게 좋은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드리고 네. 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좌파 사회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 체제를 계속 지켜낼 수 네.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이번 총선이 아주 바로 굉장히 중요한 고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올바로 지켜주기 위해서 꼭 저희 좀 자유파 세력들에게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네.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음에 와닿네요. 그래서 아유, 이성헌 우리 저 서대문 갑이죠. 네, 서대문 갑이 어디냐면 잘 모르는 네, 사람들이 어디예요? 잘 모르시는데요.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대가 있는 신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연희동. 사는 연희동. 네, 그리고 이제 홍제동, 네. 홍제 1, 2동. 네. 다음에 경찰청이 있는 천연동, 네, 충정로, 그러니까 충현동. 네. 이게 저희 7개 동입니다. 또 부가현동까지. 부가현동, 부가현동, 네. 부가현동, 부가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 1, 2동, 그러니까 천연동, 충현동 이렇게 해서 7개 동인데 인구는 16만 명이고요. 네. 유권자가 13만 명쯤 됩니다. 네. 네. 아이고 자, 아이고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둬두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쪽 누르시면 누르면 구독이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예, 행복한 주말. 이 정권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각자 개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웃고 그러십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